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성능이면. 약 96%의 유격률이 나오고 있다고 실전을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실제 방어율이 굉장히 높은 대공 요격 체계다. 아예 탄두가 계속 가면서 찼습니다. 마하 10으로 맞추는 거니까 보통 기술이 아닌 것이죠. 이게 엄청난 속도지 않습니까? 사실상 러시아 미사일, 대공 미사일보다 더 좋은 걸 갖게 된 거죠. 지금 이 무시무시한 천궁2가 개발하게 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네요, 대략. 네네, 그렇죠. 현무5는 이제 거의 무제한급의 괴물 미사일을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이 8톤을 사실상 수십 개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핵무기의 효과가 나죠. 이거는 거의 인공 지진 같은 걸 일으키는 겁니다. 현무5는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갖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걸로 넌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너는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초토화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최근 K방산 수출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죠. 특히 천궁2 미사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용군 장군님을 모시고 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미사일 강국이 됐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무기를 전혀 몰라가지고요. 네. 오늘 과외 받으려고 네. 장군님 특별하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천궁2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란 공습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 천궁? 이게 이런 거야? 일단 이게 어떤 무기인지 어느 정도 실력 발휘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어떤 성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천궁2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안 막도라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네. 예, 통상 이제 패트리어트, 사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패트리어트, 사드는 이제 미국 무기 체계고, 우리가 만든 천궁2는 이제 우리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외국에 이제 사실 팔고 있었는데, 외국에 수출을 했는데 UAE에서 요번에 이란의 그 탄도 미사일들을 약 60발 가량 요격시키면서 약 96%의 요격률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서, 네. 사실상 이제는 테스트를 넘어서 네. 실전을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실제 방어율이 굉장히 높은 탄도미사일에 그걸 대응하는 대공 요격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언론상에서는 96%라고 저도 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성능이면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발하신 분들도 놀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너무 잘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랍에미리트에서 그것을 쏘고 600만 배럴 저희한테 기름을 주면서까지 또 그 조기에 이제 갖고 있었던 보유량 30기를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전에서 유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중 방어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그 탄도 미사일은. 그래서 뭐 고고도, 중고도 있는데, 패트리어트가 약 40km, 사거리 40km까지 쏘고, 이것이 한 20km 정도 천궁2가. 그래서 사실 패트리어트하고 같이 쓰면 사실상 요격률이 더 향상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미사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단계로 이게 사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패트리어트 이렇게 네. 단계별로. 그 혹시 장군님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 땡에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고, 저는 그 영화를 한 두세 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약간 다큐처럼 찍었더군요. 그래서 전쟁 실제 어디에선가 미국 본토로 미사일이 날라올 때 어디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장면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네,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 대사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뭐 그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뭐 이런 비슷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총알 대 총알도 그렇지만 미사일도 이게 엄청난 속도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 대 미사일을 맞춘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이게 탄도미사일이 날라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화는 ICBM이기 때문에, ICBM은 떨어질 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GBI라고, 네네. 알래스카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점을 이제 중간 단계에 왔을 때 걔는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지금 사드나 천궁2 같은 건 종말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와서 떨어질 때 와서 맞추는데, 이것이 떨어질 때 속도가 마하 5에서 10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 천궁2가 마하 5 정도 떨어지면 천궁2가 날아가는 속도도 한 마하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 속도 떨어지고 가니까 마하 10 정도에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뭐 340m니까 3.4km.
1초에 날아가는 게 마 10이니까 네. 그것이 이게 또 히트킬이라고 그 탄두가 가서 맞추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폭풍 파편형이라고 그래서 네네. 중간에 가서 이게 팡 터져 아 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 폭발력 때문에 그 폭발력에 의해서 탄두를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얘는 시커라고 해서 아예 탄두가 계속 가면서 찼습니다. 그걸 뭐 궤도도 맞추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맞추는 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인제 쫓아가면서 맞추는 거죠, 다가오는 것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총알을 그러니까 마하 10 으로 맞추는 거니까 보통 기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천궁2가 정말 좋은 게 패트리어트 가격의 4분의 1 가격 정도뿐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예. 가성비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죠. 미사일로 미사일을 네. 맞춘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천궁2가 있으면 뭔가 조상격인 천궁1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역사를 조금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예. 천궁2의 전이 천궁1인데 네. 사실 1990 년대까지는 우리가 미국산 미사일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탄도 미사일을 아예 맞출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 전투기를 공격하는 그 호크 미사일 약 40km를 날아가는 미국산 호크 미사일이 있었고 그다음 미국산 180km를 날아가는 나이키 허큘러스라는 네. 그런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우리만의 이런 방공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이 천궁입니다. 근데 이 천궁을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뭐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마침 그때 인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네네. 차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 차관을 인제 러시아가 못 갖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군사 기술로 오게 됐고 그때 인제 불곰 사업이라고 인제 음. 얘기하는 네. 그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같이 합작으로 이 천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990 년대 그때 만들어진 천궁1은 이렇게 탄도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은 아니고 북한의 전투기 그러니까 적의 전투기를 공격하는 대공 미사일로 우리는 천궁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S-350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둘이 합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천궁1과 천궁2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아. 예. 근데 사실상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서도 그렇게 나눠지면서 우리는 사실 또 미국을 인제 항미 이런 동맹이다 보니까 네. 미국산의 또 기술도 들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천궁1에서 천궁2로 들어왔을 때는 또 러시아 기술을 좀 썼지만 또 거기에 패트리어트 기술까지 합쳐져 갖고 사실상 러시아 미사일 대공 미사일보다 더 좋은 걸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초는 어쨌든 불곰 사업 등등을 통해서 러시아 기술이 처음 들어왔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도 했지만 또 미국의 패트리어트 기술까지 합해져서 지금 이 무시무시한 천궁2가 개발하게 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네요, 대략. 네네. 그렇죠. 거기에 인제 콜드 그렇군요. 런치 아 그게 뭔가요? 콜드 예. 런치가? 콜드 런치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의 기술입니다. 아. 그래서 북한도 네. 북한 미사일들도 콜드 런치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런치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아예 발사대에서 불이 붙어서 뿜어서 올라옵니다. 콜드 런치는 가스 압력으로 얘를 튕겨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튕겨서 올려서 미사일이 공중으로 빵 뜨고 나면 그때 불이 붙어서 날아가는 게 콜드 런치입니다. 아 그래서 핫 콜드 이게 구분되는 예예. 거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콜드와 핫은 발사대에서 어떻게 느끼냐 그건데 콜드 런치가 중요한 게 러시아는 핫 런치는 가장 문제가 쏘고 나면 발사대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 터져 버리고. 그러네요. 근데 인제 그 러시아는 영토가 넓다 보니깐 이동식 발사대에서 막 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발사대를 다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콜드 런치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콜드 런치의 핵심은 이게 올라가서 튕겨 나가다 보니까 지금 천궁2 발사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지향을 하지 않고 하늘에 90도 서 있습니다. 그럼 얘가 퉁 튀어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방향을 잡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360도로 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패트리어트보다 어떤 면에서 좀 좋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속 발사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발사대가 손상이 안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고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천궁2는 콜드 런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 인제 불곰 사업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콜드 런치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러시아의 것이고 우리가 사실 그래서 천궁2의 교리를 봐도 약간 러시아의 그 S 다시 아까 얘기했던 300, 400 네. 대공 미사일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반대로 인제 한미 동맹이다 보니까 그 실제 날아가는 시커라고 그러니까 실제 탄두는 그 러시아제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뒤에 연소를 하면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커는 여러 개의 그 엔진들이 쉽게 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조종으로 막 해서 날아가는 것은 또 패트리어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콜드 런치를 가져왔지만 우리의 시커는 되게 업그레이드된 이런 대공 미사일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요번 천궁2 같이 요격률이 되게 좋아진 것이죠.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제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쓰인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처음인 거죠. 하는데 예예. 그렇습니까 네네. 실제? 그럼 계속 그전에는 어쨌든 이제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만 했었는데 네. 실제 투입된 건 이번이 네. 처음인 거예요? 실제 전장이 안 일어났었으니까 아 전쟁이 안 그렇군요. 일어났었으니까 네. 계속 저희가 뭐 인제 테스트하고 다 테스트가 합격이 됐고 그래서 인제 사실 이제 수출까지 가게 된 건데 이번에 수출을 해서 전장에서 실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묘하게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는 한국에도 어쨌든 기술을 주고 북한에도 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의 그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기 얘기를 해도 이제 무기도 어떻게 보면은 기계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어떤 산업 기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과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90 년대 불금 사업도 있었고 2006 년에 우리가 방사청을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하실 때 협력적 자주국방 그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방사청 이제 만들고 왜냐면 2006 년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방어용으로 소위 말하는 내수용으로 무기를 개발했다면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 만들면서 수출하는 것까지 뭐 목표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읽은 바로는 2007 년에 10억 불 달성이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 거의 100억 그렇죠. 불에 예. 이게 참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10년, 20년 미래가 확 달라진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거든요. 역사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슬러 예 올라가는군요. 거슬러 완전히 거슬러 음.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그 통상 얘기하는 공격용 미사일의 발전은 그 미국의 정책, 그다음 북한의 그 도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맞대응을 해 오면서 가져왔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1970 년도의 닉슨 독트린. 네. 그때 1970년 닉슨 독트린의 핵심이 "핵 우산은 제공해 줄 테니 재래식 방위는 너희가 해라."는 겁니다. 지금 꼭 얘기하는 몰로 독트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몰로 독트린이랑 맞아요. 똑같은데 NDS랑 똑같네요. 예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주한미군의 7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2사단과 7사단. 그다음에 주한미군 1군단이 그러니까 군단 밑에 사단이 2개 있었는데 그중에 7사단이 철수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국방이 필요하겠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972 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도탄을 만들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은 그걸 해서 1978 년도에 우리가 인제 백곰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네네네. 만들어냅니다. 그게 그 백곰 미사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 허클러스 미사일 우리가 갖고 있던 180km 미사일을 그것을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좀 해가 처음에는 인제 그거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인제 생산 업그레이드하는 뭐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인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허클러스를 역설계한 거죠, 설계도를 가다가. 그게 인제 우리의 첫 번째 백곰 미사일이었습니다. 70 년대.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얘기할 때 처음에 만들라는 게 총기였습니다. 총. 우리가 네. 총을 못 만드는 국가니까. 네. 근데 총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군수공업하고 민간 기업하고를 합쳐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군수공업이 과학기술하고 중화학공업 그 당시 이제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할 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같이 돌아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커왔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궁2만 봐도 그 미사일은 LIG고 그 차량은 지금 보면 기아 차량이고 여러 가지가 섞어서 돌아가듯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인제 민수공업들을 같이 투자돼서 여태까지 발전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 백곰 미사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그런데 백곰 미사일을 딱 만들고 나니까 그때 존 워커민가의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렇게 미사일을 만들어내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갖고 싶어 했던 마음도 또 그렇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국방장관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우리 더 이상 미사일을 더 이상 크게는 안 만들게. 네. 여기까지만. 예 네네. 만들어 줄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미사일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제가 알기로 탄두 중량이 500kg, 그다음에 180km의 사거리만 갖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존 호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79년에 노재현 이제 국방장관이 그 탄도 중량 500km의 사거리가 180km만 하겠다는 미사일 지침을 써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칼기 폭발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10월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가 아,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올림픽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이제 자주국방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1985년에 백곰 미사일 개량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현무 미사일 1입니다. 첫 번째 현무 미사일이 백곰 미사일이 원래 이제 허리큐스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을 할 때 뒤에 보면 엔진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꺼지는 게 막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거리가 제대로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엔진으로 만들어서 개량을 해갖고 만든 게 현무 미사일 1이었습니다. 그게 85년이었고. 예, 그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러고 났는데 이제 북한의 도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1998년도에 이제 북한이 대포동 1호라고 아, 그렇죠. 예, 그 3,000km가 날아가는 3단짜리 시커먼 미사일을 이제 대포동에서 네.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180km 갖고는 정말 상대를 예, 할 수 없는. 전방만 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거리를 300km까지 이제 미국이 올려주는, 미국과 합의해서 300km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1차 핵실험,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 핵에 대한 대응이 저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사거리 500km, 아까 300km에서 180km에서 300km, 이제 500km까지 갔다가 제일 중요했던 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수소탄이라고 북한이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 미국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사거리가 800km 이러면 이제 거의 끝까지 다 가는 건데 그다음에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해제됐다가 2021년 5월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2021년 그 5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 합의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무5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무5는 이제 거의 무제한급의 네. 괴물 미사일을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미사일 정책의 변화, 그다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러면서 여러 가지 미사일과 막 여러 가지 탄두, 괴물 미사일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무5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침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군사 전문 뭐 기자들 이제 기사 쓴 거 보면은 괴물 미사일 뭐 3,000km 날아가. 핵을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야라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는 몇 톤 탄두인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뭐 이제 언론에는 8톤 정도까지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통상 그 여태까지 핵을 썼던 그러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 했을 때 10킬로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8톤을 사실상 몇 개, 수십 개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핵무기의 효과가 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워낙 세서 통상 미사일은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거나 건물을 파괴시키는데 이거는 거의 인공 지진 같은 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통상 지하에 많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 이란 전장에서도 계속 때려도 나오는 것이 대부분 지하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니까 핵이 사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도부, 국가 지도부들을 일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 괴물 미사일을 여러 발을 쓰면 그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의 핵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현무5,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현무5도 있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핵구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무5도 있고 미국의 핵구산, 미국의 확장 억제도 있고 네. 미국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의 핵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자기네들이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여태까지 그것을 기본적인- 계속 확인해 네. 주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무5도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건데, 심지어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니네 본토가 공격받는데 공격받으면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는 제2경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반격용 무기인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오고 거기에 현무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유사시에 원산 앞바다 같은 데 깊숙이 박아 놓고 북한이 핵을 쏘면 이것에 의해서 너희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 그런 제2경 능력에서는 우리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적으로. 예. 네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도 핵무기 국가고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지만 핵무기는 정말 사실상 쓰기 어려운 그렇죠. 무기체계입니다. 네네. 예. 그건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예. 일이고. 그러니까 네. 핵무기를 북한이 쓰겠다는 건 자기네들도 죽겠다는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요번에 북한의 군사 전략이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갔다 오더니 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이번에 있습니다. 당대에서도 엄청나게 네.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당대도 그렇고, 사실상 작년에 그 전순절 행사에 보시면 자기네들 번개 전차라고, 예, 그 전차의 신형 전차를 갖고 나왔고, 그다음에 155mm 박격포도 뭐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특징적인 게 군집 드론을 차에다 실어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예. 네. 그게 6개짜리 드론. 이거는 인제 군집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핵무기 갖고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무5는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핵심 잠수함과 이제 앞으로 가질 예정인 잠수함과 현무까지 탑재됐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던 예, 거군요. 예. 네. 어디서 읽었어요. 한국의 군사 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화력 중심이다. 그래서 일명 포방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죠? 네. 네네네. 네. 이 화력의 이제 화력을 중심으로 전력 키워 나간다는 그런 뜻이겠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동전이라고 얘기하는, 쉽게 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 네네네. 우리가 6.25 전쟁은 기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산까지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가려면 저쪽에, 그러니까 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사실 포병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전쟁들은 사실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굉장히 게릴라 전술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포병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도 보면 포병보다는 이란전도 미사일 뭐 드론 이런 걸로 공격하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혹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의 전쟁은 그렇게 서로를 그냥 공격하고 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통일에 대한, 우리는 땅 따먹기식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병이 가장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네. 북한도 그걸 고려해서 그 서울 근방, 서울하고 사실은 그 군사분계선까지 40km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짧잖아요. 정말 짧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700여 문의 장사정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 자체가 처음에 공격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면 그 700여 부에서 뭐 어마어마한 뭐 10,000발 이상의 포탄이 1시간당, 그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병도 전방에 깔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그 포병을 대화력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병들을 포병으로 또 잡아야 되다 네네네. 보니까 우리의 지형, 그다음에 우리 남북한의 전략, 전술 뭐 이런 것 때문에 포병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뱀플리트식 화력전이란 말이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벤플리트 화력전이라는 것이 6.25 전쟁 때, 그러니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처음으로 그런 부대랑 부닥쳐 본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할 때 뭐 일본군과 싸우고 독일군과 싸울 때는 그렇게 사람으로 막 떼거리로 밀려 내려오는 걸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 5차 공세 때 벤플리트 장군이 이제 그것을 썼을 때, 그 통상적으로 포병 탄을 아껴야 되니까, 네네. 탄을 아껴야 되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번 또 쓰는 그 탄의 그 배수를 5배를 더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내가 100발 쏠 수 있는 탄이라면 오늘 500발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한꺼번에 완전 예. 제압한다 이런 예. 뜻이군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던 인해 전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다가 탄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댄 거죠. 그걸 이제 기자들이 보고 말씀하셨던 그 밴플리트의 포격술이라고 한 건데 네.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미군들이 네. 하여튼 낮에 보이는 모든 그 중공군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공군들이 전술을 바꾼 게 밤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안 나오고 계속 중공군들 보면 밤에 내려왔다가 아. 낮에 네네네. 숨어버리고 했던 것이 그 밴플리트의 포격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네, 그 인해 전술을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밴플리트의 포격전으로 막았고 그것을 이제 한국군들이 봐서 그 포병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상에 아마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식의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제 보병들이 공격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포병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사 읽다 보면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이 국방 관련해서 기사나 뭐 사설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그런데 이게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약간 한번 건드리면 우리 서로 너무 귀찮아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뭐 약간 이런 전략으로 전 이해가 됐는데 이 자주 언급되는 고슴도치 전략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는 네. 거부적 억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공세적 방위라고도 표현을 하고 막 그러던데 이게 인제 쉽게 얘기해서 "나를 건들면 음. 너는 죽는다." 네네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부적 억제력인데 결국은 나의 능력이 너보다 훨씬 세다. 네. 근데 너가 나를 공격하면 만약에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삼축 체계입니다. 예. 아 네네.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네. 킬 체인 우리가 먼저 너희를 음. 보고 너희를 때릴 음. 것이고 그냥 날라오는 것은 음. KAMD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인제 사실 괴물 미사일은 현무5가 있는데 이걸로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너는 상대방은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초토화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고슴도치 전략인 거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못하는. 예. 아. 그게 사실은 음. 이렇게 먹혀서 음.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이 아. 저는 그렇게 뭐 우리가 핵무기를 굉장히 사실 걱정하고는 있지만 네.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에 비대칭 전력으로 갔던 건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을 쓰지 못한다면 네. 북한은 굉장히 열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전력을 예. 비교한다면. 근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무5는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갖게 되면 북한한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화력 중심으로 진화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이번에 또 이란 공습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빠지지 않는 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장군님도 계속 인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다시 돌아보면은 이제는 뭐 드론 혹은 인공지능까지 결합해 가지고 그럼 과거에 이런 그 '포 중심의 이런 게 만든 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 관계나 뭐 지형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드론은 중요하죠. 드론이 아마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썼던 드론하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 쓰는 드론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개인 병사를 죽일 때 이 드론이 떠서 쭉 가서 돌다가 같이 터뜨려 버리는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 드론은 그러니까 미사일 대신 날아가는 좀 싸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미군이나 아니면 중동 국가의 지금 대공 무기들을 소진시키는 이게 굉장히 많이 네네. 싸게 날아가서 하는 무기라서 이건 포탄용 같이 보여진 겁니다. 그 뭐 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억 예. 원 그 요격 미사일을 막는다 고때 예. 나오는 그러면서 네네. 벌떼 드론에서 막 네네. 한두 개는 들어박히게 막 하는 미사일이어서 그건 사실 의미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포로는 안 날아가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요번에 끝나면 굉장히 연구를 한국형이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드론 사령부를 없애기로 했다가 지금 다시 남기기로 했던 것이 한국에 맞는 이제 드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우리가 종심이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포로도 굉장히 많이 때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드론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석고 쏘기라고 얘기하는 북한 애들이 뭐 KN 뭐 그 이스칸데르
방사포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 거기에 드론을 아직까지는 정찰용으로 아마 북한은 쓸 것 같고 개인용으로 쓸 것 같은데 현재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드론이 쓰여질 거라고 보면 아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정찰이나 개인용으로 지금 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포병하고 미사일의 섞어 쏘기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그 위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현무 그리고 뭐 천궁 정도 얘기를 좀 들어봤고 우리 군사 전략 사실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또 이란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순간에 한국의 군사 전략 우리는 무엇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작권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 사실 전작권 전환이 2003년도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한 이후에 계속 어느 국방장관도 전작권을 한국군한테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건이 맞아야 넘기지 이랬는데 요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전작권이 넘길 수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방위 전략에서도 한국은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 전작권 전환이 넘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기본이다 보니까 그 군사 전략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이제 회복되고 환수되면 우리만의 군사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략적 억제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해진 것은 아까 그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에 이제는 핵을 보유하는 걸 어서 운용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배치도 하고 써라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서 재래식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전쟁은 안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억제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사실 그때도 연합 방위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 태세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한국군이 연합 방위 전력으로 북한과 싸울 것이냐. 이것을 정말 네. 정말 짜야 될 시점에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국형 군사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다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은 흔해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가 가장 좀 날카롭게 들리는 게 어쨌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작권이 환수되면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민해야 될 이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이 할 일이 참 많아졌다. 이란 전쟁하고 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을 때 이란이 주변의 중동 국가들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주변에 때렸는데 만약에 북한에 대한 미국이 참수작전을 들어가면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으로 인해서 네. 북한은 법에 따라서 북한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부터 이게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2017년에 9월 달에 그 미국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하고 전투기들이 풍계리 170km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항상 참수 작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핵무력 정책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군사 전략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전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군사 전략을 다시 재점검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조윤근 장군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포커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